제가 드릴 거는 정문학의 어제와 오늘이니까 결국은 정문학사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서 이렇게 소략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정읍이 맨날 문양이라고만 자랑할 게 아니고 정읍은 대학이 없으니까 문화원이든 시청이든 관계기관에서 이렇게 학술대회 또는 작가와의 만남이랄지 문학책을 읽는 모임이랄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매달 되풀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그 문학의 향기를 이렇게 전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문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지. 정읍사하고 뭐 상층곡 있다고 해서 정읍을 문양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건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문학의 향기를 널리 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꾸준히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읍문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이 발표집의 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정읍문학을 세 갈래로 살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년에 정읍 시인문이라고 어설픈 책을 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두 부분에 첫째는 이제 정읍사가 등장할 텐데 정읍사의 그 어떤 서정이 그 서정성이 김소를 비롯한 지금의 한국 시인들에게서 꾸준히 이어지는 그 전통적인 서정의 근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4쪽에 중간에 부분은 정문학에서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부분이 불교문학이라고 제가 거기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고부 출신의 배구나상도 계시지만 매장사에서 주지를 지냈던 항명대 선사 같은 경우도 불교 가사를 쓰셨고 그 다음에 뭐 우리 태인 출신의 왕공 스님도 또 그런 글을 쓰셨고 이렇게 불교 문학이 정읍문학의 든든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5쪽에 맨 위에 있듯이 상춘곡이 있는데 이 상춘곡을 그 교과서에서 가르치듯이 배웠듯이 이거를 그 유자들의 그 안빈낙도로만 볼 것이냐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왜? 처음부터 정국인 선생은 여기 내려올 때 처갓집에 내려올 때부터 당쟁이 싫어서 내려오신 거거든요. 말하자면 당신이 이렇게 낙향을 하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였고 그 다음에 처음에 홍진의 무친분의 인해성이 어떠한 것 자체가 철저하게 남을 의식하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유교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안빈낙도라고만 할 것인지 정읍 사람이라면 특히 문학이라면 그 해석이 다양할수록 문학작품은 언제나 고가가 되는 거니까 그거를 저는 정읍문학의 어떤 비판적인 거 혹은 사회성이랄지 이런 쪽에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이 지금 5쪽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읍문학은 그 세 갈래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쪽에서부터 슬쩍 건너뛰어서 근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대는 아시다시피 그 근대 문학은 지금의 문학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 그 계몽기랄지 이럴 때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배우는 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럴 때 그 문학의 기원이라는 것이 결국 근대 문학 기원이라는 것을 고전 문학하고 연관 지어서 생각한다면 그거를 시회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시회라고 해도 되고 시사라고 해도 되고 음사라고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시외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 그 6쪽에 7쪽에 나와 있듯이 정읍에서는 그 태인 쪽에서 태인 시외가 꾸준히 열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뭡니까? 의본적입니까? 그 시사용 건물이 따로 있을 정도로 태인이라는 동네는 조선조 이래 언제나 그 유자의 전통을 꾸준히 지켜왔던 동네입니다. 결국은 또 올라가다 보면 채치원까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채치원의 발자국이 있었던 데가 태인만 멈추는 지금의 태인이 아니고 칠곡까지 전부 다 이렇게 암양해서 아울러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채치원이 남기고 간 발자국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6쪽, 7쪽을 보시면은요, 태인의 시외를 하는데, 그 태인에 있던 헌병 분견소 소장이 와서 임석관으로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좀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서울에 그 당시 쟁쟁했던 최찬식의 추월색을 쓴 최찬식의 아버지까지 최영령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시회를 열 정도로 태인에서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회가 또 하나가 뭐냐면 군수가 여는 시회가 있어요. 그것은 조선조도 그랬고 옛날부터 있었던 풍습입니다. 결국은 관변 인사들끼리 어울려서 시를 짓고 음풍농어를 하면서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 조동민이가 군수를 할 때까지 내장산에 단풍을 놔두고 시회를 열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회가 유생들이 열었던 자발적으로 열렸던 시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관에서 열렸던 시회가 있어서 그 양쪽의 그 시회들이 정원문학의 근대화를 이렇게 앞당기고 그 다음에 고전문학과 서로 다리를 놓아주고 그런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쪽의 밑에 보면 이제 시회같이 이렇게 모임이 아닌데 유생 중에는 개별적으로 한 시를 이렇게 그 발표한 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름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유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남긴 문집들이 있습니다. 문집들. 그 문집들을 그 발굴해서 이제 정문학사랄지 한국문학사에 이렇게 등재하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일 텐데 그것은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시당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근대문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가 가사가 창작되었습니다. 정읍에서는 전국의 상춘곡을 이루는 전통일 텐데 그게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장사 주질했던 학명선사께서 불교 가사를 써가지고 불교 가사의 맥을 이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태인으로 시집온 저기 전라남도 사람인데 태인으로 시집온 그 고단이라는 사람이 규방가사집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규방고단 이야기는 9쪽에 3번 바로 위에 조금밖에 못 썼던 이유가 고단의 가사집을 원문을 전량을 제가 자료집을 소장을 못 해가지고 그냥 가볍게 써놨는데 이제 최근에 그 가사집을 전부 이렇게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분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단 선생 같은 경우는 가사를 배우기 위해서 규방 가사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에 가서 조혜영이라고 조지훈 선생의 그 고모입니까? 여기 한민희 교수라고 계시는데 그 조혜영 선생한테 가서 규방 가사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의 총구석에서 그것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가사가 양갈래로 창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 문학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임이 움직임이 칠부에서 있었는데 태인하고 칠부에서 있었는데 먼저 태인에서는 태인 청년들이 그 태인 문예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태인에 가면은 그 활소는 한벽정이라고 그 한벽정을 옮겨버린대요. 옮기면 안 되는데 활터는 싫어요. 그렇죠?
옮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활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옮긴다고 해서 활을 쏘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옮겼습니다. 그 한벽정에서 문예 청년들이 모여서 문예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회복까지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경찰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2호까지 내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어쨌든 태인 청년들이 그 문예회라는 것을 만들고, 근대 그 문인 동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한 장 바로 그 밑에 칠부에서 100일장이 열렸는데, 무성서원에서는 100일장이 해마다 열렸죠. 당연히 최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해마다 100일장이 열렸는데, 칠부의 그 시산리라고 조그마한 동네인데, 시산리에서 청년들이 문예회를 만들어서 태인처럼 문예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100일장을 하는데, 100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일장을 여는데 그 중에 말하자면 신시를 모집하고, 신시 새로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가 말하자면 한시가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시를 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태인의 유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성서원에. 근데 이제 그것을 심사를 못하니까 당시 말하자면 이제 그 지금의 칠부초등학교, 무성공립고등학교의 훈도들에게 그 신시의 심사를 맡겼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칠보라는 촌에서 이제 한시, 고전문학에서 신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한국문학사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그 정읍의 문학 발전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소인극 운동인데, 소인이라는 것은 일본말로 이제 그 아마추어로 소인이라고 하는데, 그 아마추어 연극,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연극을 하셨다면 학교회 때 연극 같은 것들이 이제 청년 운동이나 소년의 운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근대문학의 꽃피울 수 있도록 어떤 물질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소인극 운동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쪽에 보면 전업의 문학가들이 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유생들은 빼고요. 유생들은 빼고 그 뒤에 칠보랄지 태인의 그 청년들이 움직였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태인이나 칠보에서 청년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청년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문학을 또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사회운동가 작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작가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문학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우리 민중들을 계몽시키는 수단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청년운동가들이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그거를 또 서로 나눠보고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30년대 들어가면 일본이 군국주의화가 되면서 이제 뭐 카프라고 할지 저거 모든 사상단체들이 싹 거의 박멸을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가 작가들에서 운동가라는 게 없어지고 전문적인 작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 문학에서. 30년대를 굉장히, 그래서 30년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근대문학이 어떻게 해서 정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 물질적인 토대를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쪽의 밑에 보면 정읍 현대문학의 심미적 성취 수준 해가지고 거기부터는 이제 앞으로 발표하실 두 분 선생님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우리 정말로 건성으로 이렇게 건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이제 뭐 강연 선생님이나 이가림 선생이나 이렇게 쭉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결국은 정읍문화, 정읍 시인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동학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동학은 정읍 사람이라 무릎지기 다 그러겠죠. 근데 특히 시인들, 특히 시인들, 정읍 출신 시인들의 시에는 동학 이야기가 빠지는 시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 어떻게 말하면 업죄죠, 업죄. 저는 어디 글에다가 이렇게 정읍은 땅만 파면 동학혁명의 그 원혼들이 전부 땅속에 묻혀있다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정읍이라는 이 산천 자체가 동학 때 전부 죽어갔던 혹은 도망다녔던 지하비를 잃고 울었던 지영이의 슬픔, 눈물 자국 이 모든 게 정읍 바닥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인들이 그 예민한 시인들이 정읍의 그 동학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쪽에 보면은 이가림 선생의 시에는 제가 일부러 다른 것을 해놨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문학 작품을 좋아하시니까 특히 소설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다 보면 고향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소설가들의 작품에 보면. 근데 이가림 선생의 시에 보면은 거기 보면 고들빼기 김치만 나던 못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들빼기는 아시다시피 정읍하고 전주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고들빼기죠. 전라북도에서. 이가림 선생은 이천에 사시는 동안에 고들빼기 김치만 보면은 고향 이 정읍을 백암리, 산성리에서 총구석을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렬 시인 같은 경우 그 밑에 보시면 6.25 사변 때 제가 꼰 새끼줄에 제 손을 묶여 이렇게 끌려가던 그런 슬픈 이야기를 정읍의 이야기인데 전쟁 이야기를 정렬 선생은 그 슬프게 당신의 시 속에다가 그렇게 넣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시가 굉장히 정읍스러운 정읍 사람들의 어떤 그 한이랄지 정서들을 고지고대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보면 정읍스러운 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박찬이라는 시인입니다. 거기 보면 뭐 상리마을에 내리는 눈이 그 밑에 시가 그 상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서정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동네 사람. 그래서 서정주의 처갓집이 여기 상리죠. 서정주 동생은 저는 분명 승부 옆에다가 집 짓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갔고 서정주의 상리과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박찬의 상리마을에 내리는 그 안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상리가 왜 중요한지, 왜 정읍 사람들한테 상리라는 마을이 그 상징적인지를 그 두 사람의 시를 통해서 극명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정주의 상리과원은 굉장히 유명한 산문시인데 원래는 그게 시가 아니에요. 수필입니다. 수필. 그래서 저기 목포에 항도요즘 교장이었던 조이관이가 내는 그 잡지에다가 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동물적인 감각으로 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산문시로 고쳐가지고 이제 그 상리과원이 유명해졌는데 상리과원에 보면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때 당시 서정주는 부산으로 이제 종군 작가가 되어서 부산으로 내려가다가 대구가 막혔다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대전으로 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생각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전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주에 있어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광주까지도 내려가게 되는데 조선대학교 교수가 되는 겁니다. 무등을 보면을 쓰게 되는. 조선대학교로 내려가기 전에 상리 처갓집에 머물러 있었던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리 과거이나 수필로 나온 것들이고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저 같은 정읍 사람이 볼 때는. 근데 박찬의 상리마을에 내리는 안개라는 거는요. 여러분께서 상리를 잘 아시니까 상리는 이렇게 정읍에서 이렇게 V자로 계곡을 이루면서 내장산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정읍 사람이기 때문에 상리 저 내장산에 구름이 내려오면은 빨리 집에를 가야 합니다. 왜요? 비 오니까. 간다는 거죠. 내장산에 구름이 내려오면요 빨리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안악들은 빨래를 걷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 상리라는 데는 왜 중요하냐?
거기에 임진을 할 때는 희묵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를 흘렸던 자리고 6.25 때는 저 사람들이 내려와서 보급투쟁을 했었던 자리고 그죠? 상리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정읍사람이라면 상리를 바라볼 때 웃지는 않아야 된다. 그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게 그 박찬의 시에 보면 그런 아픔이 안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말로 로컬리티라고 할 텐데 이런 점에서 박찬이라는 시인의 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정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뭐 이중관 선생님 여기 나오셨으니까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16쪽에 가시면 이제 하재봉이라고 저희 그 통민학교 앞에 살았던 하재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하재봉 시인 같은 경우는 동민학교 앞에 살면서 성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시내를 한복판을 가로질러 줬죠. 가다 보면 뭐 하겠어요? 저 극장에 영화 포스터를 봤을 테고 중앙극장에 영화 포스터를 봤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 평론가가 된 거고 저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가시면 정읍 출신 소설가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읍 출신 소설가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지금 생존에 계신 분으로는 나이 드신 사람이 최범서라, 윤은길, 최범서, 신영근, 하재봉은 시인도 되고요. 뭐 조용호, 은승왕, 은현이, 뭐 이재용, 송홍규, 한지선 뭐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을 텐니다. 최범서라는 사람은 신경림 시인의 아주 막역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영근 선생은 선생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지는 못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은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이따가 박문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테니까 건너뛰는데 그 19쪽에 그 손홍규라고 하는 그 요새 저기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저기 이방면 대운이 넘어가면 서남리라고 그 이방산 밑에 사는 사람인데 손홍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가면 이제 그 이지웅이라고 요새 뭔 일이 있는지 소설을 좀 안 쓰고 있는데 이지웅이라는 소설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쪽에 가면 정읍 출신이라고 안 하고 꼭 자두 출신이라고 쓰는 조용우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은현이라는 소설가가 있고요. 네, 22쪽 밑에 보면은요, 정읍문학에서 특이한 사람이 이은직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양반이 탕류라는 소설을 3권짜리를 썼어요. 그 일본에서 돌아가셨고, 근데 제가 아직 이은직에 대해서 탕류랄지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아직 못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양반은 전부 일본어로 썼어요. 이 사람을 정읍 출신이지만 그 정읍 작가로 봐야 될 것인지 저는 아직도 그 판단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도 나왔고 일본에서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 제일교포들을 위한 일을 하시다 거기서 돌아가셔 버리는 분인데 어쨌든 좀 그 애매한 분이 계시고요. 보시면은 제가 작품을 하나도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23쪽에 보면 평론가들 이야기도 할 텐데 거기도 작품을 인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시인론에 정읍 시인론에 그 앞에 머리말을 썼지만 시인론을 쓰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썼는데 정읍 소설가론이랄지 정읍 평론가론으로 쓸 거니 그거 제가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역량에 딸려서. 만일에 쓰게 된다면 몇 편을 쓸 텐데 그때 쓰려면 그 작품집은 그때 언급해도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일부러 그 소설가들의 머릿말이랄지 이런 것만 따왔습니다. 그 23쪽에 보시면 평론가도 똑같습니다. 그 정읍 출신 평론가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기라고 한형무라고 한기 선생하고 그 다음에 김동환 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선대학교에 있는 오문석 선생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한기 선생 이야기는 이제 대강은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 선생님이 이제 소설 비평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가 이제 비평사 쪽으로 관심을 옮기더니 요새는 좀 그치고 있어서 참 어쨌든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4쪽에 김동완이라고 하는 61년생 김동완 교수, 한성대학교 교수 김동완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그 문학이라기보다는 문학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특히 소설의 형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중간에 보시면 오문석이라고 65년생인데 이제 아직은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 활동도 하고 그러신 분입니다. 이 양반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쭉 보시면 제가 그 양반들 평론집에 머릿말만 갖다가 이 양반들 생각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거기다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그 아동문학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동문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이중환 시인이나 박성우 시인 같이 시도 쓰고 아동문학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이중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한국 동시를 대표하는 동시인이니까 따로 언급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쪽 밑에 보면 이제 전희곤이라고 하는 그 동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강복사입니다. 강복. 고민정 국회의원의 시집 강복 사람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쪽에 보면 최민경이라고 서울예대를 나온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장은영이라고 아까 저 뒤에 오셨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일부러 책을 다 적어놨어요. 출판사하고 출판 연도까지. 왜? 여러분들께서 그 로컬 음식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정읍집 농산품 사서 학교 급식 하는 데만 관심 갖지 마시고 정읍 출신 작가들 책도 좀 사서 정읍관내 도서관에도 좀 이렇게 넣으시라고 일부러 제가 출판사를 거기다가 연도까지 다 써놨어요. 그게 CEO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쓰셔서 조례로 넣으셔버리면 돼요. 강제로. 정읍관내 도서관에서는 정읍 출신 작가들의 책을 어떻게 쓰라고. 그거 간단한 거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좀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쪽에 가시면 그 김태근이라고 그 양반은 요새는 평전을 쓰시니라고 정신이 없으신데 원래 기자 출신입니다. 태양신 기자시다가 또 동화도 쓰셨어요. 자기 동네 그 신태인 동네 동화도 쓰셔서 제가 거기다가 살짝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원래 시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32쪽에 가시면요, 제가 매일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거기다 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빠진 것 중에 뭐냐면 희곡이나 시나리오가 빠져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 시나리오 작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최호영과 김진욱인데 이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에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최호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주 신흥학교 교사라다가 서울로 올라가셨고 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그 유족들이 수배가 안 돼서 제가 따로 언급을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최호영과 김수육이라는 사람을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서정성의 원인이 되는 그 말하자면 정읍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불교 가사로 시작되는 불교 문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층국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그런 저항의식이라고 할까, 비판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국 문학의 정음 문학의 저변이 흐르고 있고 그것들이 한국 문학사에서 적절하게 정서 같으면 지금도 여전히 김소월이나 누구나 그 한국적인 서정으로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문학의 그 불교 가사들도 지금도 여전히 여기 전주 출신의 경어라고 조선 불교를 중흥시킨 분이 계십니다. 경어 스님 같은 경우도 가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 가사들을 그 중요한 그 맥을 하나 짚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그 상충곡이라고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조동일 선생이 말하는 교술 장르인데 그 장르의 원형이 정읍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충곡을 마냥 그 안빈낙돈 이런 쪽에서만 맨날 기계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거기 그 아까 그 사회성이랄지 비판적인 의식이랄지 이런 것을 언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그 출양 작가들이 워낙 출중한 분들이 많으니까 정읍문학은 앞으로도 꾸준히 발전하려고 믿고 그것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정읍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또 분투를 빌고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